쿼드리가 CX라는 곳이 제라드 코튼의 노트북을 통해서만 운영됐던 것이 드러났어요. 그것도 이 노트북이 접속한 IP도 어디냐? 제라드 코튼의 집. 충격적이네요. 한동안 이어왔다는 게 밝혀졌어요. 어떻게 이런 거래소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했는지가. 모두가 다 계좌가 변제당하거나 아니면 고소를. 이 두 사람이 2016년에 헤어진 계기도 뭐 여러 가지 소문이 있긴 합니다만 둘이 아무튼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헤어졌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유추하기로는 제럴드 코트는 조금 더 이제 정식 거래소로서 우리가 좀 사업을 발전시켜보자. 아, 좀 제대로 해보자. 제대로 해보자 이제 사기 네. 그만치고 라는 네. 쪽으로 의견을 내세웠던 것 같고 이 마이크 패트리는 계속 돈을 버는 데만 혈안이 돼 있어서 조금 더 사기 행각을 더 크게 부풀리자고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헤어지게 됐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제럴드 코튼도 이제 사기를 친 거죠. 뭐 벌은 뭐 못 준다고 결국에는 자기 버릇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결국에는 2019년 파산까지 이어졌고 이 제니퍼 로버스트슨이라고 하는 이 당시 제럴드 코튼의 부인, 네. 이분이 과연 사기에 관여되었냐, 이 사람이 타살을 한 거냐, 아니면은 제럴드 코튼과 짜고 둘이 공동으로 사기 행각을 펼친 거냐라는 것도 아직 뭐 밝혀진 바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에는 이분의 친언니가 등장해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더라고요. 네. 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뭐 걔가 얼마나 불쌍한 앤데 그러겠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뷰에서 대신 변호를 해주던데 뭐 현재 그러니까 팩트만 나열해보면 이렇습니다. 당시 이제 쿼드리가 CX의 전 직원이었던 한 사람이 이 제니퍼 로버슨의 얼굴을 봤더니 전혀 애도하는 표정이 보이지 않았다. 그 막 춤을 췄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춤을 췄다는 얘기도 나오고 맞아요. 주관적인 사실 의견이라서 이거는 좀 약간 신빙성이 떨어지긴 하죠. 근데 남편이 어쨌든 인도에서 그렇게 비명 행사를 해서 죽었는데 애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는 좀 이상하기는 그죠. 하죠. 그리고 시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이 쿼드리가 CX의 직원들이. 인도에서 뭐 어떻게 묻었는지 화장을 했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시신을 아무튼 누구도 보지 못했고 장례도 없었다. 그 다음에 이 제럴드 커튼이 죽기 한 12일 전에 유언장을 썼는데 그 유언장 내용이 제니퍼 로버슨에게 전 재산을 상속한다라는 내용이었다는 거. 이상하다는 거죠. 그죠. 죽기 12일 전이고 인도로 출국하기 4일 전이래요. 불과. 그러니까 이게 인도로 출국하기 전에 왜 굳이 저런 유언장을 써서 사인을 하고 갔을까라고 당연히 의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일반적으로 죽으러 가기 전에 쓰는 거잖아요, 유언장은. 군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헬기 레펠이라던가 뭔가 위험한 행동을 하기 전에 작전에 투입되기 전에 편지를 쓰고 유언장을 쓰고 가거든요. 네. 그냥 인도에 이렇게 일상적인 업무나 자기가 하던 자선 활동의 이제 일부를 하러 갔던 사람이 왜 유언장을 쓰고 가야만 했을까라는 거는 이 제니퍼 로버슨이 좀 직접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언니만 나와가지고 그때 얘기를 했고 또 부검도 하지 않았대요. 이 크론병이라는 아까 그 지병 때문에 합병증으로 죽었다라고 했잖아요. 네. 크론병이라는 게 사실 뭐 그렇게 희귀병은 아니래요. 그러니까 합병증을 발생할 수 있는데 네. 크론병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이 소화 기관들, 네. 장기에 계속 만성으로 염증이 생겨가지고 좀 그것 때문에 불편한 그런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소화불량이 시달리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인데 뭐 약을 먹고 치료를 하면은 이제 낫는 거죠. 좀 먹는 거 조심하고. 근데 이것 때문에 죽을 수가 있나 사람이? 이제 이런 의심은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사실 기업의 대표고 돈도 많을 텐데 인도로 간다 한들 뭔가 준비를 제대로 해서 갔을 텐데, 그죠? 그죠. 근데 그렇게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검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상하고 이 제니퍼가 제럴드를 타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은 있을 수밖에 없고 이거는 넷플릭스 이 다큐멘터리에서도 시원하게 밝혀내지는 못합니다. 그죠. 실제로 이 제니퍼 로버슨이 등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를 우리가 보고 있으면은 메시지는 명확해요. 어떤 거래소의 대표 혹은 경영진이 정말 제대로 된 사람들인지 미리 듀딜리전스라고 하죠. 미리 백그라운드 체크를 해보고 정말 좋은 사람들인지 면밀히 검토해보고 거래소를 쓰고 또 서비스를 이용하라 이 내용이거든요, 결국. 그리고 뭔가 의심스러운 정황이 여러 번 발견되었는데 그때마다 그냥 사람들이 많이 쓴다는 이유만으로 무시했다는 거예요. 지금 혹시 거래소 어디 쓰고 계세요? 저는
전 다 쓰고 있어요. 그쵸. 아무래도 취재를 위해서. 업계에 있다 보면 다 쓸 수밖에 없죠. 네. 저는 웬만한 데는 다 쓰고 있는데 저도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이 다큐를 보면서 우리나라 상황에 대입을 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너무 말이 안 되고 캐나다 정부 당국은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또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송치영 의장님이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좀 막 자전거래 했다 이런 의혹이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네, 뭐 그런 게 복합적으로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운영하는지 혹은 어떤 뭐 이해관계자들이 그것을 운영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고객 입장에서는 사실 관심도 없고 굳이 알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서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을 투자하는데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결국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코인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 그런지 이 정보의 비대칭성에 굉장히 눈을 가리고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더 크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탈중앙화니까요. 그러니까 탈중앙화니까 뭐 카운터파티 리스크라고 하죠. 사람을 믿고 안 믿고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모든 암호화폐 프로젝트도 결국에 다 사람이 만든 거고 결국엔 사람이 운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암호화폐 프로젝트든 아니면 거래소든 C파이든 D파이든 다 가릴 거 없이 NFT건 뭐건 다 가릴 거 없이 그것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의 의도가 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알아보는 건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한번 좀 알아봐야만 하는 게 제럴드 코튼이라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나 네. 그리고 쿼드리가 CX라는 거래소는 어떤 거래소였나를 한번 우리가 좀 더 깊게 들여다보고 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좋습니다. 자, 일단은 쿼드리가 CX부터 한번 볼게요. 캐나다에서 뭐 최대 거래소였다 뭐 이런 내용만 이제 다큐에는 나와요. 그 쿼드리가 CX의 이제 법인명은 쿼드리가 핀테크 솔루션이었는데요. 2018년 당시에는 캐나다에서 거래량이 가장 컸어요. 네. 이제 2018년, 2019년 이때로 넘어가기 전에 그 2018년 초 비트코인 가격이 2만 불까지 올랐을 때 쿼드리가에서 일어난 비트코인 거래량만 한 1.2억 12억 불 정도. 오, 12억 불이요? 12억 불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뭐 3, 4천억 원 정도 네. 될 겁니다. 그 정도 거래량이 나왔는데 캐나다에서는 당시에는 굉장히 큰 거래량이었다고 해요. 네. 우리나라가 당시에는 글로벌 거래량 중에서도 뭐 2위까지도 그죠. 올라갔었잖아요. 한국은 압도적이었죠 당시에. 근데 이제 캐나다 거래량은 당시에 글로벌에서는 1%밖에 차지 안 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쿼드리가 이제 CX가 거의 메저리티를 차지했던 걸로 보이고요. 어쨌든 이 거래소는 2013년 밴쿠버에서 이 제라드 코튼과 마이클 패트린이 공동 창업으로 설립을 합니다. 처음에는 온라인 사이트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로컬 트레이더를 대상으로 수동으로 거래를 처리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네. 그래서 한 달 뒤에 온라인 거래 사이트를 런칭을 했고요. 2014년 1월이 돼서는 이제 ATM기를 설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내가 현금을 넣고 살 수 있는 ATM기를 밴쿠버 전역에 설치를 하는데 2014년 1월에 이제 두 번째 ATM기가 설치가 됐다고 하고요. 네. 제럴드 코튼 CEO를 사람들이 되게 믿고 따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ATM을 설치할 때마다 꼭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직접 사람들한테 자기가 시연을 하면서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특히 꼬마 손님들, 아이들을 이렇게 불러서 네. 거기에서 이제 현금을 주고 한번 해봐 이러면서 아이 마케팅이죠. 키즈 마케팅. 그죠. 네. 이렇게 직접 현금을 넣게 하고 네. 화면을 이렇게 터치하는 걸 자기가 알려주면서 훈훈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에 능했다. 네. 네, 그랬다고 합니다. 약간 정치인 코스프레를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렇네. 꼭 시장에서 만두 먹고 이런 느낌인가요? 이 친구가 31살인가 30살에 네. 이제 돌아가신 걸로 나오는데 네. 2014년이면은 훨씬 더 어렸을 거 아니에요. 20대 중반이었을 거고 네, 네. 그때부터 굉장히 마케팅에 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결과론적인 사실 얘기긴 하지만 네.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좋게 봤던 거죠. 이런 것들을 다. 야, 어떻게 저렇게 젊은 청년이 그리고 이제 돈을 막 그때 당시에만 해도
내가 비트코인을 뭐 몇백 개, 몇천 개를 샀어요라고 말하고 다니면서 자기가 굉장히 부자가 됐다라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1,000불이다가 2만 불까지 올라갔으니까 20배가 뛰었잖아요. 네. 그 20배가 뛰었을 때 내가 뭐 몇천 개를 샀다 이러면은 이제 대충 얼마 벌었는지가 나오니까 그죠. 사람들이 마크 저커버그랑 내가 얘기하고 있네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미래에 약간 실리콘밸리 뭐 5대 부자, 10대 부자 중 한 명이 여기 지금 앉아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더 이렇게 약간 선인 행세를 해야만 했는지도 몰라요. 나 이렇게 좋은 사람이고 나 착한 사람이고 약간 내가 비트코인 ATM을 이렇게 설치해서 이렇게 너네 꼬마나 노인들한테도 비트코인을 살 기회를 주잖아. 이런 식으로 코스프레를 좀 한 거죠. 결국은. 네. 이미지 마케팅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만 하더라도 쿼드리가의 비트코인 거래량은 한 70억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캐나다 달러로 한 740만 달러 정도 됐다고 합니다. 2014년에 이 제라드 코튼 CEO가 이런 인터뷰를 했대요. 쿼드리가는 고객들의 비트코인 자산이 들어있는 지갑 개인 키를 종이에다가 적어서 안전금고에 보관한다. 이게 이제 세이프티 디파짓 박스라는 거예요, 영어로. 뭔지 네. 아세요, 혹시? 아니요, 몰라요. 그 사설 금고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제이슨 본 뭐 영화 보면은 이렇게 지문 찍고 들어가면은 네. 경비원이 이렇게 다시 또 아이디 체크하고 네, 커튼 네, 뒤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라 그러면은 이제 거기 금고 문들이 이렇게 쫙 있잖아요. 그럼 자기 번호에다 키 이렇게 넣고 돌리면은 쭉 금고가 나와가지고 네네네. 거기에서 이제 귀중품들이 들어있고. 근데 이거를 이렇게도 하나요? 지갑 개인끼리 종이에 적어서. 요즘은 안 하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얘는 그렇게 했대요. 얘라고 해서 죄송한데 네. 돌아가신 고인한테. 네, 그죠. 제럴드 코튼 CEO는 당시에 이렇게 했다고 인터뷰를 했어요. 2014년에. 그래서 이제 지갑이 여러 개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나중에도 나오는데 쿼드리가 CX라는 곳이 직접 암호화폐 지갑이나 은행 계좌가 있지 않았던 걸로 밝혀졌어요. 외부 솔루션을 사용했어요. 모든 거래에 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기술은 없었던 거네요. 없었던 거죠. 그것도 다 나와요 나중에. 왜 기술이 없었는지. 네. 그래서 한 4-5개 정도 외부 솔루션, 커스터디언과 이 결제 솔루션들을 썼는데 이제 얘네들 지갑을 결국에는 자기네가 갖고 있었겠죠. 지갑 주소를. 근데 이제 뭐 이것도 구라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은 자기네한테는 이 쿼드리가 CX한테는 그런 외부 솔루션들의 지갑 프라이빗 키가 없어요. 그 외부 솔루션들한테 있겠지. 있어도 멀티시그 형태로 가지고 있었겠죠. 나눠서. 네. 근데 이거를 자기네가 마치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지갑을 얘기를 했고 이 프라이빗 키를 우리가 4-5개 정도 되는 거를 종이에다가 다 따로따로 적어가지고 이 안전금고에다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자랑을 했대요. 그리고 고객들의 자산이 입금되면은 우리는 그 지갑들로 바로 넣으니까 뭐 은행을 거치지 않아도 되고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돌이켜보면은 정말 뻔뻔한 거죠. 쿼드리가는 2016년이 되면은 이제 외부 투자를 받아요. 85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85만 달러, 한 10억 원 정도 되는 돈이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캐나다 주식시장, 캐나다 그 온타리오 스탁 엑스체인지가 따로 있는데 거기에 이제 상장을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근데 투자는 성공적으로 받으나 이 상장은 결국에는 취소해요. 왜요? 이제 2015년에 이 쿼드리가 2016년에 상장을 하려고 하는데 취소를 하죠. 근데 돌이켜 보면은 왜 취소를 했냐면 2015년에 말에 이 쿼드리가의 밴쿠버 사무실에는 직원이 4명 있었대요. 직원이 4명 있었는데 다 계약직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네요. 그렇죠. 제가 지금 그래서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 일러스트레이션이긴 한데요. 이 더 베니티라고 하는 이 매거진에서 이 당시의 쿼드리가의 사무실을 이렇게 묘사를 한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대학교 보면은 동아리방 굉장히 좀 이상한 분위기였다고 전해져요. 얘기가. 여기 보면 왼쪽에 중국 음식 먹은 박스 놓여 있고요. 그 다음에 제럴드 코튼 CEO가 이렇게 이어폰 꽂고 헤드셋 꽂고 일하고 있고 마이크 패트린 공동 창업자가 테트리스를 하고 있죠. 앉아서 책상 위에는 막 뭐 스타벅스 커피나 햄버거 같은 것들이 널브러져 있고. 저 뒤에 계신 분 누군가요?
이분이 이제 이거를 봤다고 전해지는 그 뭐 어떤 회계사 분인데요. 아, 이 회계사분의 그 증언에 따르면 네. 회계 시스템이 없었다. 이 회사가. 그래서 거래소인데. 거래소인데 네. 이 거래소니까 2018년에 거래량이 제가 아까 2014년 거래량이 70억 원이라고 했죠. 네. 2017년에서 18년 넘어갈 때 그 1조 2천억 원 수준으로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수수료도 수익이 많이 늘었을 텐데 네. 제러드 코튼 CEO가 끝까지 죽기 직전까지 자기가 얼마를 벌었는지 몰랐다 그래요. 왜냐하면 회계 시스템이 없어가지고 내가 수익이 얼마 발생했는지 나도 모른다. 네. 이 회계사의 이제 증언입니다. 2016년에 어. 그래서 이 상장을 못해요. 못할 수밖에 없죠. 그죠. 우리가 안 시켜주겠죠. 5개년 뭐 매출 뭐 이런 것들이 다 회계장부가 투명하게 남아 있어야 우리나라는 상장이 되잖아요. 네. 캐나다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자료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못했던 것 같고 결국에는 2016년에 이 마이클 패트린 공동 창업자는 이 제러드 코튼과의 의견 충돌로 떠납니다. 그러고 나서도 몇 명의 사내 이사 및 등기 임원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다 떠난대요. 그리고 결국에는 제러드 코튼 CEO 혼자 남고 계약직 몇 명을 제외하고는 직원도 없고 사무실도 없으며 은행 계좌도 없는 회사로 전락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실은 그래도 밴쿠버에 조그만 학구방 같은 사무실이 있었는데 네. 이거조차도 이제 없어지나 봐요. 나중에 2017년이 되자 이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 올라가지고 1조 2천억 원까지 거래량이 확 올라가는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전산 시스템이 없어가지고 수익이 얼마 발생했는지 아무도 트래킹하지 못했다고 하고요. 2017년 6월에는 약 140억 원에 달하는 이더리움을 잃어버렸다고 발표를 해요. 스마트 컨트랙 에러 때문에 잃어버렸다. 아니 근데 저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어떻게 이런 거래소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했는지가 당시에 캐나다에는 거래소가 쿼드리가 여기밖에 없었나요?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여러 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아까도 잠깐 아까도 여쭤봤던 거지만 국내 거래소를 우리가 왜 쓰나 업비트를 우리가 왜 쓰나 생각을 해보면 다른 사람들이 다 쓰니까가 아마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사실 업비트가 편하죠. 그러니까요. 네. 거래량도 많고. 네. 거래도 빨리 체결이 되고. 그죠. 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뭐 K뱅크도 되고 이제 뭐 그죠. 카카오톡도 연동되니까 편하고.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직 그런 것들이 그러면은 이 업비트에 갖춰지기 전에는 그럼 어땠나? 코인원, 빗썸 뭐 여러 가지가 있었을 때 네. 그럼 당시에 우리가 빗썸은 왜 제일 많이 썼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게요. 딱히 뭐 더 나은 건 없었잖아요. 그죠. 빗썸 관계자가 보면은 좀 화날려나? 당시에 코인 안에 계셨으니까 그죠. 그 당시 이해 관계자 입장에서 아무래도 이 네. 네트워크 효과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딱히 다른 큰 장점이 없는데 이렇게 몇 개가 공존을 할 때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는 데 가서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도 어쨌든 선점을 한 거네요. 선점을 한 거죠. 그리고 몇 가지 장점이 있었던 거죠. 아까 그 제 지인이 이제 말해줬듯이 피가 싸고 그다음에 인출 속도가 가장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좀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고 많이 몰려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의심하라고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시사해 볼 만한 점은 분명하죠. 제대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연도별로 이 거래소가 얼마나 좀 진짜 취약한 거래소인지 알 수 있는 계기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사실 애써 무시하고 썼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고객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네. 2018년 들어서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폭락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쿼드리가 그 이용 고객들 중에 일부가 출금이 지연된다라는 거를 처음으로 이제 보고를 올리기 시작해요. 네. 컴플레인을 올리기 시작해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280억 원 정도의 쿼드리가 고객의 자산을 들고 있던 결제 솔루션이 있었어요. 네. 코스토디안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여기가 캐나다 CIBC라고 해가지고 이 산업은행 같은 거예요. 네. 그곳으로부터 계좌를 동결당해 버립니다. 네. 왜 동결당했냐? 이 코스토디안은 고객사가 쿼드리가잖아요. 네. 쿼드리가 고객들이 결국에는 이 코스토디안에 들어있는 돈의 주인이죠. 그죠. 그러면은
뭐 중앙은행이라고 할게요. 정확히 네. 말하면 산업은행이지만 네. 캐나다 중앙은행이 이 해당 코스토디안이라고 하는 회사에 돈이 막 들어오면은 이 돈의 자금 출처가 소명을 하라고 이제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네. 법인들도 다 그래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 이거 우리 돈 아니다. 우리 고객 돈이다라고 이제 소명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 CIBC라고 하는 중앙은행은 고객 돈이라고 하면은 그 고객 개개인한테 다 연락을 돌릴 수는 없으니까 네. 그 고객 돈을 모은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즉 쿼드리가. 그죠. 네. 쿼드리가에 확인을 하면 그만이에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쿼드리가도 연락이 안 되고 쿼드리가의 제러드 코튼 CEO도 연락이 안 된다. 어떻게 그러므로 이럴 수가 있죠? 너네는 네. 다 동결이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어. 이게 발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2018년 말 들어가지고 네. 본격적으로 여기 완전 잘못되겠는데 이런 걱정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이 쿼드리가는 여기 코스토디안 말고도 한 3, 4개 정도의 결제 솔루션과 커스토디 서비스를 그 파트너십을 맺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280억 원 외에도 여러 이제 솔루션들의 돈을 흩어놓은 거죠. 네. 근데 이 서비스들도 모두가 다 계좌가 동결당하거나 아니면 고소를 당합니다. 미국 SEC한테도 고소를 당하고요. 이 캐나다뿐만이 아니라. 근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고소를 당한 거예요? 왜냐면은 고객 그 자금 출처가 소명이 안 되니까. 그거를 여기 쿼드리가에서 고객들 돈이다라고 이야기를 안 해서요? 안 했어요. 허허. 네. 그래서 이게 다 법정으로 가요. 네. 이게 고소가 들어갔으면은 이제 뭐 네. 맞고소를 하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네. 이 회사들은 이제 억울한 거죠. 그죠. 여러 가지 회사들, 이 5개 정도 되는 회사들이 있는데 코스토디안 말고 네. 전부 다 그래서 법정 케이스로 가서요. 이 캐나다 법정에서 이 코스토디안이 그래서 어떻게 세틀이 되냐면 고객들 개개인의 신원을 코스토디안과 이 CIBC 중앙은행이 다 확인하는 걸로 합의가 돼요. 왜냐하면 쿼드리가는 빠졌으니까 얘는 연락이 안 되니까 네. 고객들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직접 다 확인해서 돈을 돌려주는 걸로 한다. 이렇게 이제 세틀이 되고요. 미국에서는 어떻게 됐는지 그 기록은 없더라고요. 근데 다 비슷한 이유들로 아무튼 이제 그 코트까지 가서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쿼드리가는 어디 갔느냐? 왜 연락이 안 되느냐? 네. 이것들은 말 그대로 잠수를 탄 거예요. 잠수를 타고 나서도 한동안 영업을 했어요. 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입출금이 막힌 있는 거잖아요. 이 솔루션들이 다 그래서 계좌가 동결당하니까. 얘네가 원래 밴쿠버에 이제 본사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아까 본사는 날라갔고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퀘벡주의 라발이라고 하는 시에 있는 한 빌딩 주소를 주면서 고객들한테, 그러니까 출금 신청을 한 고객들한테 이 네. 빌딩 주소를 주면서 여기로 직접 네. 찾아오면 현금으로 주겠다라고 공지를 해요. 네. 근데 실제로 몇몇 고객이 찾아갔으나 네. 그 빌딩에는 직원도 뭣도 아무것도 없었고 현금도 없었다. 와. 라는 게 드러납니다. 왜 이렇게 왜 빌딩 주소를 왜 알려준 걸까요? 어차피 안 줄 거면서. 글쎄요, 그거는 마음에 들어갔다 나가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내용이라서 저도 궁금하네요. 이해할 수가 없네요. 네. 그러니까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게 된 거 아닐까요? 한 번 거짓말을 하니까 두 번째 거짓말은 쉬워서 그냥 막 던지는 것 같아요. 그럼 너무 막 던졌는데요. 네. 뭔가 이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며칠은 벌 수 있으니까 뭐 그죠. 그동안 뭔가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되고 뭐 이제 이랬던 게 아닐까. 2018년 1월에 이 쿼드리가를 그래서 언스튼 영이라는 회계법인 4대 법인이죠. EY죠. 네, 네. 네, EY가 붙어서 회계 감사를 합니다. 회계 감사 결과가 나오니까 뭐가 밝혀졌느냐? 쿼드리가는 애초에 은행 계좌도 없었고 오직 외부 커스터디안 솔루션을 통해서만 운영됐던 거래소였고요. 회계전산 시스템이 없어서 얼마를 벌었는지 비용을 얼마 썼는지 네. 아무도 모르고 비즈니스 자체가 제라드 코튼의 노트북을 통해서만 운영됐던 것이 드러났어요. 그것도 이 노트북이 접속한 IP도 어디냐? 제라드 코튼의 집. 충격적이네요. 한동안 일해왔다는 게 밝혀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 직원도 뭣도 없이 본사 이런 것도 없이 그냥 혼자서 노트북 들고 다니면서 일을 했던 거고요. 이게 이제 제라드 코튼을 제가 소개하는 뒷부분에서 또 어느 정도 내용이 또 나오는데 네. 제라드 코튼은 그럼 누구인가? 사진에 나오죠. 굉장히 해맑게 웃고 있는 이분입니다. 전형적인 백인이고요. 네. 금발의 백인이고 굉장히 순진하게 생겼어요. 어떤 사진은 또 굉장히 좀 스마트하게 보이는 사진도 있긴 한데 대부분의 사진에서 사실 이렇게 좀 순박한 어린아이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볼살이 도톰해가지고. 자, 이분은 캐나다 온타리오 벨리빌이라고 하는 곳의 출생입니다.
네. 이 부분은 토론토에 있는 요크 대학교를 나왔어요. 2010년에 여기에서 경영학 학사를 받았고요. 이 경영학 전공 출신이라는 게 이분의 큰 약점이지 않았을까. 개발 출신이 아니어서. 개발자 출신이 아니어서. 네. 근데 이제 이거는 또 결과론적인 얘기긴 한데 네.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경영학 학사 출신이 거래소 대표로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궁금했던 거죠. 네. 왜냐면은 코인원 차명우 대표님도 대표적인 개발자 포스텍, 출신이죠. 네. 네. 포스 뭐죠? 포스코 아니 잠깐만. 포스텍 맞죠? 포스텍 맞아요. 포항공대, 네. 포항공대 개발 컴공과 출신이시고 네. 김서준 대표 아닌가? 김서준 대표도 포항공대 출신이에요. 포항공대 출신이긴 하죠. 개발 전공인지 모르겠으나 바이낸스의 창펑자오가 일단 먼저 떠오르죠. 왜냐하면 이분도 캐나다 사람이잖아요. 중국계 캐나다 사람. 이분은 캐나다의 맥길 대학교를 나왔고 네. 컴퓨터공학 전공입니다. 이 참고로 맥길 대학교는 12명의 노벨상 후보를 배출하고 16명의 억만장자를 배출하고 여기에 창펑자오도 들어갑니다. 와. 그리고 현 총리 저스틴 트루도가 여길 나왔고요. 전 그래요? 총리 2명을 또 배출한 아주 명문 대학교예요. 진짜 명문대네요. 네, 맥길 대학교 컴공과 전공 창펑자오. 자, FTX의 CEO 샘 뱅크먼 프라이드.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 왜냐면 부모가 모두 스탠포드 로스쿨 교수였기 때문에. 와. 그러니까 출생부터가 남달랐죠. 학교는 어디로 갔냐? MIT로 갔습니다. 와. 근데 MIT에서 무려 물리학과 수학을 복수 전공은 아니고 물리학 전공의 수학 부전공으로 졸업을 했어요. 대단하네요. 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텍사스에 위치한 라이스 대학교라는 곳에서 경제학과 컴공과 복수 전공. 근데 라이스 대학교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신데 굉장히 명문대예요. 아 그래요? 미국에서 대학교 나온 분들은 아마 잘 알 겁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이 학부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컴공으로 석사까지 취득을 했어요. 그러니까 찐 개발자가 됐어요. 학교 졸업하면서. 업비트의 송치영 의장, 서울대학교 컴공과 전공, 경제학 부전공. 그리고 이분은 첫 직장이 다날이었어요. 이분은 원래 개발자가 되는 게 꿈은 아니었던 분인데 그 병특 때문에 다날에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저도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다날에서 이제 그 개발하면서 찐 개발자로 바로 이제 데뷔를 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 보면은 공통점들이 그렇네요. 컴퓨터 공학 전공이에요. 다 보면 개발자 출신들이에요. 근데 이게 저는 이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2014년, 15년 막 요때 암호화폐가 막 이제 생겨날 때, 거래소들이 막 생겨날 때는 산업이나 어떤 암호화폐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사람들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표가 이 프로덕트 개발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은 만들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상. 암호화폐 미래를 혹은 거래소의 어떤 생리나 이런 것들을 잘 알아가지고 외주 개발자들을 쓰면은 이 사람들이 그게 뭔지 모르는데 과연 그게 만들어질까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고 뭐라 그럴까요? 얼리 스테이지였던 블록체인 산업에 진출해서 아직 아무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프로덕트를 만들고 그거를 시장에 안착시키는 거가 어렵죠. 사실상 너무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분이 사기꾼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그런데 기인하지 않았을까. 단 2명이서 혹은 3명, 4명이서 1조 원이 넘는 거래 금액이 발생하는 말도 안 거래소를 되는 만들고 네. 운영하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돼요. 네. 서버가 터져도 진작에 터졌을 것이고 네. 서버가 없었던 거죠. 근데 알고 보면 다 터질 서버가 없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얼기설기 만든 HTML로 웹사이트만 네. 운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포커스가 사업에만 맞춰졌을 거고 그래서 뭐 ATM도 만든 게 아니었을까. 사실상 본질에선 좀 벗어난 사업인데 네. 사업적으로 뭔가 계속 이슈몰이를 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천재 개발자들, 이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들에 비하면은 이 스펙과 전공이 아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는 사실 여기 그 인도 자이푸르에서 사망을 했다고 하잖아요. 예. 제가 인도 배낭여행을 다녀와서 그 위험한 데를 갔다 왔습니다. 와. 그래서 여기 자이푸르를 가봤거든요. 자이푸르도. 그래서 여기가 되게 예뻐요. 아 그래요? 네. 핑크시티 막 건물이 다 핑크색이고 또 제가 핑크를 좋아해요. 그러네. 오늘도 핑크를 네. 입고 계시고 네. 그래서 되게 뭔가 아름다운 곳인데 네.
왜 그랬 어떻게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거기가 이렇게 뭐 괴한한테 이렇게 총기로 위협을 당할 정도로 위험하거나 그런 곳은 아닌 거네요. 그럼요.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 곳이고.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상하죠. 그죠. 크론병이야 뭐 원래 알고 있었던 건데 거기 간다고 갑자기 그렇게 죽었을 리는 없는 것 같고, 돈이 많다고 누구한테 이렇게 해코지를 당해서 죽었다고 하기에도. 그런데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지인이 또 소문을 들었는데 아마 인도에서 잘못된 사람에게 이 객기를 부리다가 살해당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뭔가를 이제 이 사람이 하려고 그랬대요. 사업을 하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표면적으로는 자선단체 이렇게 뭐 만든다 이렇게 했지만 거기에서 이제 좀 위에 있는 그 사람들과 사업을 좀 크게 벌여보려고 했던 모양인데 그 사람들한테 괜히 좀 까불다가 잘못 낙인 찍혀가지고 죽었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래요. 그 인도 거래소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인도 현지인이니까 이것도 뭐 사실 신빙성은 없는 얘기긴 하지만 그렇다고 무시하기도 좀 어려운. 그죠. 현지에서는 소문이 그렇게 났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사실 다큐멘터리 자체는 그렇게 재미는 없어요. 아, 맞아요. 제가 보다가 중간에 좀 몇 번 졸기도 했거든요. 저는 약간 빨리 넘기기도 했어요. 그렇게 봐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봐도 되고. 네. 근데 내용 자체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다큐 저희가 오늘 드린 말씀을 이제 들으시면서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는 안전할까? 이렇게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뭐 라이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어쨌든 상장 기업이 아닌 회사들은 모조리 다 의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샌드뱅크도 마찬가지예요. 네. 대표 얼굴 정도는 적어도 찾아보고, 저 사람 이력 정도는 그래도 찾아보고, 그죠. 뭐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주변에 이렇게 수소문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쓰는 거는 뭐 전혀 과하지 않고 너무나도 당연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 불안하면은 CS 센터 통해서 진짜 한번 물어보는 것도 좋아요. 이메일을 보낸다거나 내가 너네 서비스 좀 이용하려고 하는데 괜찮은 거 맞냐? 나 불안하니까 뭔가 좀 내가 안심할 수 있는 뭔가 정보를 좀 줘봐 라고 하면은 그거를 뭐야 당신 이러면서 무시할 서비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시하면 이상한 곳이죠. 무시하면 이상한 곳이죠. 네. 줘야죠. 또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상자산 사업자로 우리 국내 법상 규정이 돼 있어서 신고를 하려면 금융당국의 어떤 여러 요건을 갖춰야지만 신고 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 당시면 지금 캐나다 규제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나라 현 시점에서는 그래도 좀 당국에서 규제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이렇게 막 대표자 임원진들의 범죄 이력도 보고 있고 이러니까 조금은 요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벌어지지 않을 뭐라 해야 될까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 거다. 그렇죠. 네, 벌어지긴 힘들다. 이런 일이 벌어지려면 거래소로 등록을 못 하죠. 네, 사업을 못 하죠, 국내에서는. 그렇죠. 네. KYC 솔루션, AML 솔루션 이런 거 다 인증받은 곳들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회사의 경영진뿐만이 아니라 회사 조직 자체의 정보 보안이나 어떤 그 고객 자산을 이렇게 지키고 외부 정보 그리고 내부 정보의 플로우를 갖다가 모니터하는 상주 직원이 있느냐, 컴플라이언스 전담 직원이 있느냐 이런 게 다 이제 요건에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사업자를 수리하기 위한. 네. 그런 것들을 지켜놨다는 의미니까 어떤 하나의 제대로 된 회사라고 하는 조직이 존재한다는 거는 증빙이 되고요. 네. 좀 이렇게 외부에서 뭐 이렇게 검은 돈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도 다 모니터를 하고 있다는 의미니까, 막고 있다는 의미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용인하는 곳이야말로 사실상 좀 사기꾼들이 세운 거래소일 가능성이 크죠. 그죠. 근데 적어도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통해서 좀 더 그 고객으로서 암호화폐 투자자로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좋은 다큐멘터리인 것 같으니까 시간 나시면은 주말에 한번 이렇게 빨리 넘기기로 해서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이렇게 하는 장면을 빨리 넘기기로. 네. 보시고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우리 디센터
이 영상에 댓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댓글 달아드리나요? 아 그럼요. PD님이 달아주실 겁니다. 네,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것으로 코인 가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재밌는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센터 도혜리 샌드뱅크의 백훈종 이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m the kingpin. Top dog.